옛날 옛적 어느 평화로운 왕국에는 특별한 마법의 숲이 있었습니다. 이 숲은 신비로운 생명체와 활기찬 자연의 기운으로 가득 차 있었고, 사람들은 이곳에 들어가면 자신이 전혀 몰랐던 것들을 깨달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숲을 백지의 숲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백지의 숲에 들어갔다 나오면 누구나 새로운 지식을 얻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왕국의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첫 번째 기억을 백지의 숲에서 시작하곤 했습니다. 이곳의 신비로운 점은 숲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아무런 기억도 나지 않지만 숲을 떠나는 순간부터 세상에 대해 눈을 뜨게 된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백지의 숲에서 얻는 지식은 단순히 외부의 자연에 관한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인생 여정과 깊은 내면에서 오는 깨달음이라고 믿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린 소년 루카와 그의 백지의 숲 탐험에 관한 것입니다. 루카는 호기심 많고 에너지가 넘치는 소년이었습니다. 그는 백지의 숲에 대해 마을 어르신들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들을 수없이 들었고, 마침내 성인식의 일환으로 숲 탐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날 아침 그는 부모와 친구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숲을 향해 길을 나섰습니다. 숲에 다다른 루카는 마음을 가다듬고 거대한 나무들 사이로 들어갔습니다. 숲은 그야말로 신비로웠습니다. 반짝이는 빛들이 나뭇잎 사이로 스며들어 치유의 음악 같았고, 여러가지 색깔의 새들이 노래하는 풍경을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루카는 숲속을 헤매다가 평화로운 호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호수의 잔잔한 물결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루카는 전혀 예상치 못한 감각적 경험에 빠져들었습니다. 그 순간 루카는 자신의 내면으로부터 솟구치는 다양한 생각들과 감정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이 보여준 따뜻함과 친절함, 그의 꿈과 미래의 가능성에 대한 열망. 숲은 루카에게 이 모든 것을 천천히 깨닫게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특별한 것은 그 길고도 짧았던 사색의 순간 끝에 그는 자신의 삶이 단순히 미리 정해진 길이 아니라 무한한 가능성의 연속임을 깨달았습니다. 숲에서 나온 루카는 엄청난 변화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금껏 알고 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어 했고, 삶의 모든 경험이 그 자신을 형성하는 귀중한 요소들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그가 백지의 상태에서 경험을 통해 배워가는 백지의 숲의 가르침 덕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왕국에서는 루카의 경험을 전해 들으며 많은 사람들, 특히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기억하거라, 너희의 인생은 백지의 상태로 시작하지만 그 위에 쓰이는 것은 오롯이 너희의 선택과 경험에 달려있단다 라며 백지설의 의미를 실현시키고자 했습니다. 이렇게 백지의 숲은 단순한 신비의 장소가 아니라 인생의 위대한 스승으로서 오랜 세월 사람들에게 전해져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한 번은 알랭 바디우의 이론에 푹 빠져있던 젊은 철학도인 민수가 있었다. 그는 일상 속에서 바디우가 말한 사건을 발견하기 위해 끊임없이 새로운 경험을 추구하고 있었다. 민수는 대단한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고, 세계를 보는 그의 시선은 언제나 사건을 기다리고 있었다. 어느 날 민수는 친구들과 함께 서울의 한 오래된 거리를 거닐고 있었다. 친구들은 새로 생긴 카페로 향하고 있었지만 민수는 무언가에 이끌리듯 항구 쪽으로 발길을 돌렸다. 그곳에서 민수는 음악가들의 즉흥 공연에 맞닥뜨렸다. 한적한 골목길에서 재즈 밴드가 즉석에서 연주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음악은 민수가 지금까지 들어본 어떤 것과도 달랐다. 이는 단순한 즉흥 연주가 아니라 듣는 이의 영혼을 움직이는 특별한 순간이었다. 민수는 이 순간이 평범한 일상의 흐름 속에서 벗어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사건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깨달았다. 그 순간 그는 이제껏 자신이 알고 있던 음악이 정체성을 뒤흔들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 이 새로운 형태의 예술 경험은 그에게 음악이 단순히 듣고 즐기는 것을 넘어서는 일종의 혁명적이고 트랜스포메티브한 힘을 가질 수 있음을 깨닫게 해주었다. 공연이 끝난 후 민수는 밴드의 리더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리더 역시 이 연주가 계획되지 않은 우연한 사건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날 그곳에 모인 음악가들은 서로를 처음 만났고 각자 다른 음악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다. 이는 분명히 기존의 음악적 질서와 구조를 넘어서는 사건이었다. 민수는 이 사건을 단순히 자신의 경험에서 끝내지 않고 널리 알리기로 결심했다. 그는 재즈 음악의 가능성과 즉흥 연주가 주는 새로운 영감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글을 쓰기 시작했다. 글을 통해 사람들에게 사건을 통한 변혁의 가능성을 알리고 자신이 경험한 예술적 깨달음이 얼마나 강력한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를 설명했다. 그 글은 온라인에서 빠르게 퍼져나갔다. 많은 이들이 민수의 글을 읽고 감명을 받았으며 이러한 사건이 예술적 창조와 혁신을 이끌어내는 힘을 가지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많은 독자들이 자신의 분야에서 기존의 틀을 깨고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노력하기 시작했다. 민수는 바디우의 이론처럼 사건을 통해 변화를 경험한 주체가 되어 새로운 진리를 사회에 구현하려고 한 셈이었다. 그의 이야기는 사람들이 일상 속에서 사건을 찾아내고 그로부터 파생된 가능성을 자신의 삶에 실현하는 데 영감을 주었다. 이렇게 민수는 자신의 작은 경험을 통해 사건의 충실성을 입증했고 많은 이들에게 변화의 씨앗을 심어주었다. 그의 이야기
이야기는 바디우 철학의 아름다움을 실제로 느끼게 해준 사례로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다. 세 번째 이야기, 길버트 하머닛의 명적 추론. 이론을 바탕으로 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어느 조용한 주말 아침, 톰은 일어나자마자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커피 메이커의 전원을 켜고 커피가 내려지기를 기다리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부신 햇빛이 거실 가득히 비치고 정원에서는 새들이 즐거운 지저김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톰은 부엌 창문 오른쪽에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아침 몇 시간 전에 토스터 옆에 두었던 치즈빵 반쪽이 사라져버린 것이었습니다. 톰은 그저 웃으며 자신이 아침에 이미 먹었을지 모른다고 생각하려 했지만 문득 머릿속에 여러 가지 가능한 설명들이 떠올랐습니다. 설명 중 하나는 아마도 그가 깜빡하고 이미 먹었을 거라는 것이었고, 또 다른 설명은 어젯밤에 집에 놀러왔던 친구 중 하나가 술김에 먹었을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답을 찾는 것은 이번 주말이 톰에게 주어진 새로운 도전 과제가 되었습니다. 길버트 하머니 설명적 추론 이론을 떠올린 톰은 가장 설득력 있는 설명을 찾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우선 그는 부엌 주변을 철저히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구석구석까지 치즈빵 부스러기나 흔적을 찾았지만 별다른 것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이쯤 되자 그는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 물어보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전화를 통해 알게 된 것은 어느 누구도 그 치즈빵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사실과 친구들은 모두 자신의 행동을 확실히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가능성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시간은 지나고 톰은 이제 실마리가 하나 가득 찬 머릿속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톰은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만약 누군가 먹은 게 아니라면 다른 가능성은 무엇일까? 그의 머릿속에 삐죽머리 고양이 에오가 떠올랐습니다. 레오는 가끔씩 톰의 부엌을 어슬렁거리며 먹이를 찾아다니곤 했습니다. 치즈빵도 그 아이에게는 훌륭한 아침 식사일 수 있었겠죠. 톰은 부엌 문턱 아래로 작은 발자국 모양의 먼지 자국을 발견하고 잠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곧장 레오가 주로 숨어있는 거실로 가서 한쪽 구석에 기대어 낮잠을 즐기는 레오를 발견했습니다. 고양이의 입가에는 빵 부스러기가 눈에 띄게 묻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톰은 길버트 하먼의 설명적 추론을 이용해 사건의 전말을 밝혀냈습니다. 가장 그럴듯하고 포괄적인 설명은 바로 레오가 아침 간식을 즐겼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톰은 이 발견으로 인해 자신의 추론 능력을 칭찬하며 아침의 작은 미스터리를 해결한 것에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부터 톰은 치즈빵을 항상 높은 곳에 보관하기로 결심하며 레오에게도 따로 마련해둔 고양이 간식으로 너그러운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톰은 일상의 작은 사건에서도 항상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음에 감사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평범한 아침의 작은 사건이었지만 설명적 추론의 힘을 통해 톰은 더 나은 이해와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한때 독일의 작은 마을 드어벤슈타트에는 호기심이 많고 철학을 좋아하는 청년 루카스가 살고 있었습니다. 루카스는 철학적 탐구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특히 맥스 셸러의 가치 계층 구조 이론에 큰 매력을 느꼈습니다. 그는 이 이론을 통해 인간이 감정과 행동을 설명하는 데 집중하며 스스로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고민했습니다. 어느 겨울 루카스는 그의 친구인 프란츠와 함께 설산 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둘 다 자연을 사랑했고 눈 덮인 산에서는 자연의 미와 함께 뜻깊은 철학적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여행 중인 그들은 날씨가 좋지 않아 산속 오두막에서 며칠간 머물러야만 했습니다. 첫날 저녁 난로 곁에 앉아 둘은 셸러의 가치 계층 구조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프란츠가 질문했습니다. 루카스, 너는 일상에서 정말로 높은 가치를 우선시하며 살아왔니? 루카스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사실 항상 그랬던 건 아니야. 그러나 셸러의 이론을 접하면서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 나도 모르게 쾌락과 실용을 추구하던 시절이 있었지만 진정으로 만족스럽지 않았거든. 그들은 뜨거운 차 한 잔과 함께 세상을 가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프란츠는 말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선택들이 있다면 어떻게 서열을 매길 수 있을까? 루카스는 잠시 침묵을 지켰다가 말했다. 현재 우리 상황이라면 진실한 대화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 우리는 서로에게서 배울 수 있고 우리의 생각을 통해 더 나은 결정과 행동을 할 수 있게 되지. 그 시점에서 프란츠는 장난기 어린 미소를 띠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으로 중요한 가치는 서론을 돌아다니며 자연의 미를 감상하는 것일까? 루카스도 웃기 시작하며 답했습니다. 맞아. 어쩌면 우리가 산을 사랑하는 이유는 그 속에 아름다움이 가득하기 때문이겠지. 그것 또한 우리 삶의 중요한 가치야. 이내 날이 저물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들은 마지막으로 가치 계층에 따른 도덕적 가치에 대해 논의했다. 루카스는 말했다.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도덕적인 부분이야. 우리가 내일 산행을 나갈 때 혹시라도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서로를 잘 돌보고 무사히 돌아오는 것도 중요하니까. 프란츠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고 둘은 그렇게 가치 있는 대화를 끝으로 깊고 안정된 잠에 들었습니다.
그들의 여행은 결국 안전하고도 만족스러웠습니다. 루카스와 프란츠는 그 여정에서 셸러의 이론을 바탕으로 더 가치 있는 삶을 기대하며 산을 내려갔습니다. 그 후로 루카스는 마을의 다른 사람들에게도 셸러의 가치계층 구조 이론을 소개하며 자신의 경험담을 나누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쾌력적인 것보다 진리, 미, 도덕적 가치를 우선시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꾸준히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사람들 사이에 널리 퍼졌고 그어 벤슈타트는 그 이후로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로 넘쳐나게 되었습니다.